네. 자, 잘 쉬고 오셨습니까? 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 아까 드린 거 이제 간략히 요약하면, 그러니까 이 작품, 그러니까 플라톤 읽을 때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작품 이해를 하려면 내용과 형식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이 작품으로 오면 그 세팅 자체가 대단히 역설적인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크리티아스나 카르미데스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25년 전쯤에 소크라테스랑 만나서 절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대화의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걸 이제 일종의 아이러니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적 장치로서의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부를 만한 그런 장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이거는 사실 대화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논문을 쓰면 이런 게 불가능하죠. 논문을 쓰면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대화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형식이자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플라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건가? 그럼 이제 소크라테스 혼자 저자인 플라톤을 대변하는 건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리티아스나 카르미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왜 부족한 점이 있는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도 읽어낼 수 있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누구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고 읽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좀 던지면서 작품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고, 그 각각의 이제 사람마다 각각의 또 고유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교차하는 게 대화라는 어떤 형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탐정 소설이나 아니면은 드라마 보듯이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 아이러니라는 개념을,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한다 라는 것을 명료하게 하려는,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거든요. 선생님, 아이러니 뭘 떠올리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반응이 좀 있어야지. 아이러니, 뭐가 아이러니죠? 반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반어죠, 그러면? 기대했던. 제가 이렇게 하면 좀 네. 일단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얘기할게요. 기대했던 거와 다른 거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 그런 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반어나 아이러니 혹은 역설이라는 말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A를 의도하고 있는데 not A를 얘기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러니죠. 뭐 일상의 사례는 뭐가 있을까? 눈밭에서 미끄럼을 타요. 미끄럼을 타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종종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fully in control이라고 말해. 그러면서 내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조정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일면에선 맞고 일면에선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끄러지고 있어서 사실은 컨트롤이 안 돼. 근데 미끄러지는 걸 즐기려고 그걸 하고 있는 거라서 나름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그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소크라틱 아이러니, 플라토닉 아이러니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요. 이거 논문 이렇게 찾아 읽으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저기 거드리도 뭐 쓴 게 아주 뭐 작지만 일부 언급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토스가 이거에 대해서 쓴 거 여러 개 있었고, 그 다음에 뭐 2000년대 와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이 있는데 그걸 여기에 오늘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주석에다가 몇 개 언급해 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단서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도 중에서 제가 좀 더 그 관심을 갖게 된 것,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그래도 그 이 대화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적절하겠다고 그 뭐 인정하고 채택하게 된 그런 것 중에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대화편에서 작동하는 아이러니라는 거는, 그러니까 독자를 포함해서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관점이 서로 교차하면서 그 일종의 인지적 불일치 때문에 이런 어떤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영어라면 cognitive dissonance라고 하는 건데, 그 여기 이제 사례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아까 드라마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보는 드라마들 중에도 대단히 클리셰 같고 이제 많이 반복해 먹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걸 또 올거 먹을까 싶은데 뭐 또 몇 년 지나면 또 그런 것 또 하나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작품을 볼 때 우리가 어느 시점쯤 되면 그 시청자들이 알죠. 아, 얘는 누구 딸아들이구나. 근데 이거를 지네들이 본인들은 모르네. 이런 상황을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뭐 여러 가지 사건과 갈등이 막 이렇게 지속되고 이제 전개되다가 마지막쯤에 혹은 이제 뭐 결정적인 순간쯤 돼야 이제 그게 드러나고, 그래서 또 뭐 이제 일종의 뭐 전환 같은 게 일어나고 해서 이제 마무리되고 뭐 되게 이제 이런 구조를 갖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점에 알아.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 혹은 등장인물이 누구랑 진짜로는 친자구나, 누가 진짜 엄마 아빠구나 하는 걸 어느 순간에 아는데, 그 등장인물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 채로 연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극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정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간극이 있죠. 그런 걸 이제 이런 말로 표현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전 작품 중에는 오이디푸스 왕이 대단히 그 유명한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건 이미 사건은 다 일어난 후죠. 그죠? 아버지 죽였고 어머니랑 결혼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역병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풀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수사관이 돼가지고 이 사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캐가는 게 이 작품 안에서 오이디푸스가 하고 있는 일인데,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밖에서 이제 작품 안에서 등장인물들은 이제 각각의 순간마다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걸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될 텐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면은 네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잖아. 이미 독자들은 그런 많은 정보를 가진 채로 사실은 그 작품을 읽거나 뭐 연극으로 볼 수도 있고, 연극에서 이제 그 공연하는 걸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독자도 백지 상태에서 그런 작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선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정보가 있어.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어떤 인물이었다는 걸 아는 채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극이 전개되는 순서를 쫓아갈 때는 혼자 모르는 거지. 주인공이 오히려 모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역설적인 효과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플라톤의 작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트래직 아이러니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비극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아이러니라는 것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작품 카르미데스에서도 이제 이것과 유사한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저기 그 연대 표를 그려서 보여드렸던 것, 그걸 이제 이런 관점에서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그 사람들 각각은 사건 전개의 특정한 순간들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갖추고 있지 못하죠. 그죠? 그걸 근데 밖에서 보는 사람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극의 외부에서 보는 사람은 알 수 있어. 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 대목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관점과 시야가 다른 거죠. 그 내부에 있는 사람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서 크리티아스가 특히 그렇다고 보거든요. 크리티아스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현실 정치에서 관철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인 걸로 보이고, 그런데 만약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자신이 지닌 알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있고 그걸 또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철학이 그건데, 그러니까 필로소피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소피아를 사랑한다. 그때 지혜라는 말은 사실은 알미나 지식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을 건데, 그 소포스나 소피아라는 말을 이해하자면 그런 건데, 이제 그때의 알미, 우리 어떤 윤리적인 삶과 관련된 그 문제들에 대한 그러니까 알미라고 한다면 그걸 뭐 지혜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목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런 추구를 계속 하고 있을 때 더 의미 있는 말일 수 있고, 뭐 향연편 같은 거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크리티아스랑 소크라테스가 그런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읽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첫 시작에서 얘기했던 그 아포리아, 답이 없는 채로 끝난다는 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아포리아는 아니다 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의 해석을 통해서 재음미되거나 혹은 재구성되어야 하는 독자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과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소개할 때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해석을 이제 충분히 잘 하면 이제 뭐 이게 뭐 아주 단순한 작업은 아닌데, 그럴 때 비로소 이제 플라톤이 그 본래 취지가 잘 드러나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그 정리해서 반복하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곳곳에서 그러거든요. 이제 그 대화를 하는 중간 중간에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 혹은 그 다음에 대화의 결과로 도달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해요. 근데 제 관점에서 보면 이건 크리티아스의 의견을 검토하다가 생긴 결과인데, 소크라테스는 자기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요. 자기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아무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인물로 계속 형상화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작품, 그러니까 극중 인물들 가운데에서 사실상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거는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뭐 이제 아까 그 변론편을 얘기하자면 어느 누구도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워딩일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를 그런 어떤 윤리적인 실천과 이론적 탐구 둘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일종의 알무로서의 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물로 그리려는 것이 저자의 취지와 의도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오긴 했는데 가끔 보면 종종 이게 정말 소크라테스의 탓이고 답 없이 끝나는 게 소크라테스의 탓이고 정말로 뭐 보여주는 게 뭐냐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들이 간혹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플라톤이 과연 소크라테스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거나 혹은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작품에서 형상화하려는 게 진짜 의도였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답은 어느 정도 이제 보일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좀 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뭔가 검토하려고 생각했다 이런 입장을 갖는 게 불가능하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나 이상적인 인물이 아닌 그런 저술을 하려고 했겠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품 내용을 뭐 너무 많이 하면 뭐 일종의 스포일러 같은 거라고들 해서 간단하게만 이제 뭐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도만 간단하게만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게 없으면은 또 너무 좀 오늘 이야기가 조금 허전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만 조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대화의 액자와 장면 설정이라는 건 아까 그 앞에 보여드렸던 그 구조를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포테이다이아의 전투에서 돌아와서는 그 다음 날로 바로 그 레슬링 경기장에 가요. 그 레슬링 경기장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체육 활동을 하는 곳이긴 한데 당시로서는 일종의 사교장 같은 역할도 했다고 뭐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가면 이제 평소에 보던 사람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레폰이라는 절친이 나와서 막 반겨서 오고 반기고 그리고서 이제 오랜만이니까 좀 얘기 좀 해줘. 전쟁터에서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고 그런 얘기를 이미 이제 한번 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해요. 그래 근데 내가 지금 없던 동안 아테네에서는 뭐 일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야? 라고 묻는데 근데 그때 소크라테스의 가장 그 주된 관심사는 철학에 관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지혜를 살아가는 일과 관련해서 요즘 아테네 사정이 어떤가 이렇게 물었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 중에서 특히 누가 좀 뛰어난 사람이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카르미데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젊은이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이것도 뭐 질문하면서 읽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작품을 한번 직접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레폰이 반기면서 이제 여기 와서 같이 앉자고 제안했는데 크리티아스 옆에다가 앉혔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미 작품의 시작에서부터 소크라테스랑 크리티아스랑 뭔가 대결할 거다라는 걸 예상케 하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옆에다가 앉혀놨고 소크라테스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요즘 젊은이들 중에 누가 좀 뛰어난 자들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자기 사촌인 카르미데스가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최근에 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저기 보니까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무리지어서 오는데 쟤네들은 그 카르미데스를 추종하는 애들이어가지고 아마 조금 있으면 바로 등장할 거야 라고 하면서 카르미데스를 소개해요. 근데 왜 머리가 아팠을까 생각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는지 자기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크리티아스가 소크라테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당신이 한번 그 의사인 척 한번 해봐라. 의사인 척 하면은 좀 얘가 좀 혹해가지고 당신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좀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저는 의사면 의사지 의사인 척 하라는 건 또 뭐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건 주석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제 무엇인 척 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우리의 일상적인 그 상황에서는 그냥 자기가 그것이면 되는데 의사이거나 의사가 아니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의사인 척하는 거는 뭔가 나쁘거나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 상황에서 그래. 근데 이제 그게 덕을 추구한다는 맥락으로 가져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함축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관련 논문도 있고 하니까 무엇인 척 한다라는 말이 어떤 함축을 갖는가, 그것도 이제 나름의 윤리적 함축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 문제나 단서로만 던져놓고,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사촌인 크리티아스가 소크라테스한테 내 사촌인 카르미데스한테 한번 설득해봐, 꼬셔봐 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그걸 또 마다하지 않는데 그거를 자기 방식으로 또 바꿔놓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의미대로의 의사라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플라톤의 언어로는 한 사람의 그 사람됨이나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곧 영혼이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돌보는, 그러니까 좋은 상태로 이끌고 돌보는 자, 그게 어떤 의미에서 in a sense a doctor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의사인 거지.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바꿔놔요. 그러니까 크리티아스는 의사인 척을 해봐라고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치유하는 진짜 의사가 되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약간의 이런 교차 같은 게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역할이 설정되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카르미데스가 등장하는데 등장하면서 많은 소란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 소년이 대단히 그 예쁜 미소년이었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옆에 앉히고 싶어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있었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막 하다가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고 대단히 코믹하게 그려놨고, 소크라테스도 그 등장해서 이제 마주하는 순간 뭐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장면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절제라는 개념을 행동을 통해서 좀 묘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한순간 그 육체의 아름다움 때문에 혹해서 뭔가 미혹된 길로 빠질 뻔한 듯한 그런 모습이 살짝 묘사되고는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인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작품은.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아닌 거고. 근데 이제 뭐 다시 자기 자신을 잘 어느 수준에서 이제 컨트롤하면서 뭐 이제 그 다음 대화를 이어가는 이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물론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에서 절제가 의미하는 게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욕망의 억제 이런 것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절제라는 개념이 기존에 어떤 의미 폭을 가지고 사용되어 왔나 이런 걸 이제 포괄적으로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그 욕구의 적절한 통제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절제, 아니면은 뭐 그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이 수준에서부터 그 뭐 정치 철학의 영역이라고 부를 만한 그 맥락에서 절제가 뭘 뜻하는지 뭐이 수준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삶에 대한 삶과 절제라는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게 이제 후반부에 주된 주제가 되는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의 묘사를 통해서도 절제라는 개념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좀 같이 녹여 넣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미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러니까 카르미데스와 소크라테스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아스가 제안한 바에 따르면 일종의 의사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하는 게, 자기가 마침 그 멀리 원정 나가서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거기 이제 원정 나가서 그러니까 멀리 포테이다이아가 꽤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라케라고 부를 지역, 그쪽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의사를 만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는 또 잘목시스라는 어떤 전설적인 인물의 영향을 받은 걸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한테 내가 배워온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지금 네 머리 아픈 걸 치료하는데 한번 써먹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우리도 어느 수준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눈을 치료하려면은 머리를 치료해야 되고, 머리를 치료하려면은 몸 전체를 돌봐야 되고, 몸 전체를 그러니까 온전하게 잘 치유하려면 그 사람의 총체를 이제 다루고 이제 그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영혼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영혼의 일부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좀 혼란스러울 건데, 근데 어쨌거나 그 플라톤의 관점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고 부르면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는 말할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돌보려면 영혼을 돌보지 않고 전체를 돌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을 치료하려면은 전체를 치료해야 되고, 또 신체를 온전히 잘 치료하려면은 영혼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고, 그때 이야기되는 게 영혼을 1차적으로 돌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제가 영혼의 인과적인 우선성이라고 표현한 게 그거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 사실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평소에 여러 곳에서 해왔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크리티아스는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네가 의사인 척하라고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내가 그게 내 본업인데? 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서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일부인 신체만 다루는 게 아니라 결국 영혼을 다뤄야 되는 거고, 영혼을 다루는 일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의사의 의미를 좀 바꿔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거기 주문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그 카르미데스한테 그 머리 아픈 걸 잘 치료하려면 내가 가서 어디 약초 같은 것도 그러니까 뭐 어떤 약초를 쓰면 되는지 배워오기도 했는데 그거랑 함께 주문도 같이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주문이 정확히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주술적인 의미에서의 주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거를 좀 비유적인 방식으로 주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지, 저는 후자의 의견 쪽인 건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카르미데스가 이제 대화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네 영혼을 내맡겨 보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접적인 대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머리를 잘 치료하려면 그 절제 개념이 그 대목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만약에 이미 절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굳이 주문을 쓸 필요가 없을 거다. 한데 절제를 네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주문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카르미데스가 절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절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대단히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절제라는 개념의 데피니션, 그걸 이제 정의하려는 시도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카르미데스가 그 대목에서 답을 제대로 사실 못해요. 답을 잘 못하고 이제 얼굴이 붉어지면서.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이제 평가하기를 그 나이에 대단히 적절하고 적절한 거다. 탓하지 않고 그럴 만한 일이다라고 평가하는데, 뭐냐면 절제가 무엇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답하지는 못하는데 타인을 고려한 답은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절제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절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그거 인정할 수 없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여기 이제 자기의 사촌이나 주변 사람들이 카르미데스 절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니까 되게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절제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선뜻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대단히 좀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쉽게 이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절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라서. 이게 이제 아까 그 개념하고 유사할 수 있어. 그 계기 뭐뭐인 척 한다라는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요게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절제가 되었거나 아니면 정의, 용기, 지혜, 이 덕 개념을 놓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지금껏 살면서 그런 어떤 덕을 충분히 자신의 삶에서 실현했다고 명확하고 자신 있게 혹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울 거야. 대단히 어려운 일일 거야. 그건 이제 평생에 살아봐야 되는 일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추구해야 되는 바인데, 근데 프로타고라스 편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난 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거 관심도 없어요. 라고 하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상에 도달하진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시점마다
그 이상에 완벽하게 도달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상에 도달하는 일을 전혀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건 대단히 이상한 일이겠죠.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인 존재라는 게 거기서도 드러나는 건데, 인간이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존재라는 게 그런 점에서도 드러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완벽한 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걸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게 아까 그 히라보로는 프로스포리스타인데 그게 뭐뭇 인척하다라는 개념의 어떤 적극적인 의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좀 약간 맥락은 달랐지만, 그러니까 이 카르미데스가 여기서 보여주는 행위가 어떤 사람들은 좀 기회주의적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고 또 저렇게 답하기도 이상하다. 근데 카르미데스의 답이 오히려 어느 수준에서 대단히 적절한 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수준의 건전한 상식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상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절제 있다를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부인하는 건 또 이상한 거야. 내가 그런 일을 추구하는 거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대단히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장면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타인을 염두에 둔 아도리가딩 하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방식의 자기 성찰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그래도 아주 하찮게 볼 건 아니다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점에서는 보면 오히려 크리티아스보다 나을 수 있어요. 뒤에 가면 이제 크리티아스는 그 자신이 제안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입장을 제시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가 과연 카르미데스가 이 장면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정도의 어떤 이건 이제 자신에게 체화된 어떤 것일 텐데, 그런 체화된 정도의 덕을 크리티아스가 과연 보여줬는가, 이렇게 질문하자면 이게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놓고 생각하면은 사실 크게 기여는 못하고 있는 거지. 그죠? 크게 기여는 못하고 있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 얼굴 붉어지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데, 이 수치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사실은 그 도덕적인 인지 혹은 도덕감의 발달,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계속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탐구할 거냐? 네가 이제 그렇게 답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159 정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절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 안에 들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각, 아이스테시스를 가질 거고, 그다음에 그 아이스테시스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잘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답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도 함축하는 바가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상세한 건 조금 남겨놓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조금 이렇게 큰 테두리에서라도 좀 보여드리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보니까 자세하게 가기는 어렵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등장하는 게 카르미데스는 한 3가지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조용히 행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절제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이런 과정 자체가. 그 다음에
절제 개념에 대한 연구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호모 시대부터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그 각각의 그 저자들이 작가들이 어떻게 이 개념을 사용해 왔나 그걸 논하는 작품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절제는 부끄러움 아이도스다라는 대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각각의 제안들이 바로 그러니까 수용되지는 않고 이제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이제 반려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계기들이 절제를 이해하는데 무의미하거나 필요 없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좀 빨리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측면들을 보여주긴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생각하고 있는 데피니션 정의라는 것이 어떤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되길래 이런 것들이 중간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는가를 한번 읽어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같이 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 데피니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거를 이 작품 요 진행 과정에서도 같이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절제가 덕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절제가 그리고 그 덕은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덕인 절제가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필연적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필연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는 뭔가 정의로서 부족하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세세한 거는 제가 좀 설명도 해놨으니까 책이 나오면 한번 보셔도 괜찮겠고. 그러다가 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행함 이 개념이 이제 중요한 키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히라보로는 타 헤아우트 프라테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행한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소크라테스가 이제 카르미데스가 그거를 이제 반박을 하는데 이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은 카르미데스가 자기가 생각해내서 제안한 답변이에요. 세 번째 거는 제가 이거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가져왔어. 근데 그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 정황상 잘 읽으면은 이거 크리티아스한테 들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서로 이제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거짓말을 해. 그건 뭐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크리티아스는 아니고요. 크리티아스도 아니라 그래 맨 처음에. 그런데 일단 그거를 제안하니까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정해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말은 맥락에 따라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맥락 속에서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인지를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크라테스가 조금 희극적으로 얘기해요. 전 처음에는 맨 처음에 읽을 때는 그 카르미데스에게 반론하는 대목에서 너무 진지하게 읽으면 대단히 어려워져. 뭐냐면 우리가 그 그러니까 글씨 쓰는 스쿨보이, 그러니까 아주 어린 소년들의 사례를 생각하면 그 글씨를 써서 뭔가 이제 글씨를 배워서 쓰면 자기 이름도 쓰고 뭐 다른 사람 이름도 쓰고 적의 이름도 쓰고 하는 게 자명한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말을 대단히 좁게 이해하면 자기 자신의 이름만 써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거나 읽거나 해가지고 네가 이제 절제를 잃는 상황에 빠졌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인정할 수 없지. 그죠? 그 절제를 과연 그런 수준의 것으로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행한다는 말을 그 맥락과 수준에서 놓고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건데, 근데 대단히 그래서 코믹하게 보는 게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카르미데스는 적절한 답을 못 해요. 못 하고서 좀 헤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제 일종의 워밍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선수가 아니지? 진짜 선수가 한번 나와봐야 될 건데 라고 하면서 변죽만 울리는 걸로 보여요. 변죽만 울리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크리티아스가 못 참고 나와요. 이것도 이제 애초에 자기가 얘기했다고 인정도 안 했었는데 이제 이 대목쯤 가면 그런 묘사가 있어. 그러니까 크리티아스가 화를 내는데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마치 그 작가와 배우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극작품이 있다고 하면 극을 썼어. 그럼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연기하는 배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배우가 너무 못하는 거야. 연기도 못하고 그 대사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작가가 막 화내면서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리티아스가 카르미데스에게 화를 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둘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 일종의 뭐 이데올로그나 아니면은 그 참주의 우두머리이고 한 사람은 그걸 추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인 참주정에서 이자들이 하게 되는 역할을 거의 또 이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넣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를 내다가 이제 소크라테스 그럼 당신이 할래요? 넘겨받을래요? 그래서 넘겨받았어. 그래서 이제 크리티아스가 이제 본 게임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좀 아까 등장했던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행한다는 그 개념을 이제 더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대목에서 행함과 만듦이 다르다는 주장을 또 해요. 일견 대단히 정교한 개념 구분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만들다는 포이임, 메이크, 그 다음에 행하다는 히라보로 프라테인, 영어로 하면 do에 해당할 건데 사실 일상 언어에서는 크게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상호 교환 가능하게 쓰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리티아스는 그걸 막 구별하겠다고 나서고 정교한 개념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또 이 작품 내 몇몇 곳에는 아리스토텔레스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실천적 지혜를 이야기할 때 만듦과 행함을 구분하는 거를 어떤 그 개념 구분의 어떤 단초로 삼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요거를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가서 자기 방식으로 전개시켰다고 보이는 대목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크리티아스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되게 복잡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절제라는 방식으로 조금 바뀌어요.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행함이라는 게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절제인가를 충분히 논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행하는 게 절제다라는 방식으로 살짝 변경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좋은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행함이라는 것이 버려졌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대단히 단순하게 보면 그거를 버렸고 또 다른 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은 많은 걸 놓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버려진 거 아니고 옆에 이렇게 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전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일을 행함이라는 이
계기가 등장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질문해요. 그럼 그러니까 그걸 행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절제 있다는 거를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대단히 놀라운 일이겠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종종 우리가 이제 논변을 하면서 몇 단계쯤 가야지 나올 만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앞당겨 가지고 이렇게 미리 한번 딱 던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164A가 사실은 그런 대목. 그렇게 던지니까 크리티아스는 자기 자신을 안다고? 그거에 딱 꽂혔어. 그거에 꽂혀가지고 또 이제 사실은 그거를 또 물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164A에서 164D 부분에는 잘 읽으면 소크라테스와 크리티아스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시간상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 아무튼 거기 되게 보기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걸 이미 담고 있다. 여기가 이제 작품의 중간쯤 되는데 많은 걸 이미 담고 있는데 그걸 붙들고 논의를 어떤 길로 가도 충분한 논의가 가능했을 거예요. 가능한데 여기서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절제 있는 걸 아냐 모르냐 이 계기를 소크라테스가 가져오니까 크리티아스는 또 그걸 또 채가 그걸 채서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제안을 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절제는 자기 자신을 알미다 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또 이제 길게 장광설을 늘어나요. 그래서 데이피 신전에 있는 이 경구를 또 역설하면서 내가 가르쳐 줄게 소크라테스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 혹은 절제가 이거라는 걸 당신이 잘 이해 못하겠으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나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역설이지. 창조가 되는 자가 소크라테스란 절제에 대해 그러니까 이야기하게 된 세팅부터 그랬지만 크리티아스가 소크라테스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겠다고 나선 이 대목도 대단히 저는 역설적이고 희극적이까지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자기 자신을 알미라는 개념. 그러니까 경구는 그노티스 헤오톤이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기그노스케인 헤오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알미라는 개념이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쭉 이어집니다. 이거는 대단히 어려워요 개념상으로도.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으로 바꾸게 돼가지고 근데 주목해야 될 초점은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에피스테메스 그러니까 알에 대한 알미라는 개념을 다루면서도 끊임없이 그게 무지에 대한 알을 함축하느냐를 알고 싶어요. 그걸 계속 이제 탐구하려고 하는데 크리티아스는 그런 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알에 대한 알이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원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근데 잘 뜯어보면 창조적인 인물이라서 저렇게 주장하는구나를 보여주는 게 플라톤의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에 대한 서로 다른 두 해석이라고 제가 이해한 거는 표면상 외견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티아스가 제안하는 개념을 놓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속에서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충분히 자기 의견을 밝혀놓진 않았지만 이야기하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3번, 4번도 그것의 연장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개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각이라는 게 있죠. 본다. 눈으로 보는 것, 사이트가 있는데 보는 것의 대상은 뭐죠? 대상이
건 색이라고 해요. 예, 색.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듣는 건 소리를 듣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영혼의 능력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영혼의 능력들이자 감각들의 일부인데, 그것들이 쭉 열거되면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미로는 보는 건 색을 보는 거고 듣는 건 소리를 듣는 건데, 근데 보는 게 스스로를 볼 수 있냐 혹은 hearing, 듣기가 스스로를 들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거 대단히 이상할 수 있어요. 일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긴 논의가 진행되다가 또 하나의 단서 같은 걸 하나 던지는 대목이 있어. 169 정도에 가면,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려면 그 보기를 보려면 색을 가진 것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본다, 이런 개념을 제안하고 있어. 그리고 듣기도, 그러니까 소리를 가진 것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말이 될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로 연결되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대아니마의 영혼론에 가면 3권 두 번째쯤에 가면 바로 이 대목 나오거든요. Perceiving that we see and hear,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본다는 것을 다시 인지하는 것, 그런 사태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름의 또 철학적인 스토리가 있는 대목이에요. 되게 좀 큰 주제이기도 하고, 그건 또 별도로 이제 뭐 논문들도 많이 있고 그걸 해석하는 입장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서 나왔다. 그거 하나는 조금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쩌면 그거를 우리의 감각,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어떤 일인 것처럼, 정말 그렇다고는 아닌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논의하는 걸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그런 방식으로 하려는 게 아닌 것 같고, 저는 그것이 여기 이제 알에 대해서 일정한 대단히 중요한 함축을 갖는다고 보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래야 마땅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을 보려면 색을 가진 것으로서의 봄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절제가 어떤 덕인 절제가 일종의 알미라고 한다면, 그 알미 어떤 방식으로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함축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우리 어떤 덕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떤 활동이 어떤 내적인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함축이 있다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좀 설명을 했으니까, 그 주석이나 아니면 작품 안내에 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길어진 거에 대한 뭐 이러저러한 여러 의견들이 있긴 한데 뭐 해야 될 설명을 해야 마땅한 설명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또 알에 대한 알미 이론가라는 그 대목은 그러니까 이제 덕이 이로운 것이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토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크리티아스가 제안하고 있는 방식대로의 알에 대한 알을 가지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게 나오고, 그럼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조음에 대한 알에 의해서 행복해진다 라고 크리티아스가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기
제가 보기에는 거기 164A D 구절에서 사실 갈 수 있는 길이었었거든요. 갈 수도 있는데 가지 않은 길이 있었어. 거기서. 근데 그게 사실은 죽음에 대한 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 대목쯤에 이제 결국에 가서 등장해요. 그렇게 이제 연결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가면 그 논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한계가 있었고 이러저러했다. 근데 그 과정은 사실 소크라테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자기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자기 책임에서부터 방면되는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봐요. 어디가 무엇이 그 난점이나 부족함이 있었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의견이 아닌 거지. 그거는 크리티아스의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 구절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근데 외견상 소크라테스가 답이 없는 것처럼 끝맺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apparently 겉으로 보기에 아포리아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내적인 과정과 구조를 보면 소크라테스가 지향하고자 혹은 말하고자 했던 건 이런 길이었네 라고 읽어낼 수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그 의미심장한데 마지막에 가면 그런 문제점을 언급한 다음에 크리티아스는 반론의 기회가 없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더 거들어서 뭔가 말하지 못해. 그리고는 소크라테스가 근데 참 이거 내가 그렇게 애써서 배웠던 그 주문 같은 거를 혹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절제가 너한테 카르미데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과에 도달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카르미데스가 여전히 그래도 나는 소크라테스를 계속 따라갈 거예요. 뭐 쫓아가서 추종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크리티아스가 명령을 해. 그래 오늘부터 저기 소크라테스 쫓아다니면서 소크라테스가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한번 가서 좀 배워봐. 거의 명령하듯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당장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 하는 거죠? 우리 무슨 일을 꾸미는 거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둘이 뭔가 이제 주고받는 뭔가 신호나 뭐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무슨 일이 그러니까 미래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한테 그 이제 실제 그러니까 법정에 서기 전에 이제 미리 뭐 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 나한테 안 주겠구나. 뭐 나중에 가서 폭력을 행사할 거라고 알아두세요. 이렇게 말해. 근데 그걸 농담이라고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어린 카르미데스가 소크라테스한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될걸요? 의미심장하네요. 그렇게 말해.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앞에 얘기했던 그거를 이제 지울 수 없는 거지. 그 참주인자들 혹은 참주와 그의 하수인인 자가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그거를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한 25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를 미리 예상케 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장면을 끝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고요. 그 뒤에 핵심 결론 같은 거는 제가 지금 다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뭐 핵심은 전달됐다고 저는 믿는데 반응을 못 들어서 반응을 못 들어서 안타깝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PDF는 뭐 일정 기간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결국 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삶이 플라톤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게
결국은 핵심이고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히 해본 이야기인 거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복하는 거고 그리고 플라톤은 그걸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철학이 결국은 그러니까 철학이 물론 대단히 엄밀하고 세세하고 명확한 논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긴 한데 결국은 삶의 방식에 대한 논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질문 받을 시간 없는 거죠. 질문. 예, 선생님 한두 개 정도만 제가 질문을 드려도 네. 될까요? 예. 일단 장씨가 굉장히 재미있게 카르미데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장시간 강의 그렇게 진행해 들어주셨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결국 뭐 두통의 치료에서 시작해서 절제의 정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알매 이해가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카르미데스라는 책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다 읽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선생님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절제와 카르미데스에서의 절제가 굉장히 다른 것 같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플라톤이 카르미데스에서 절제를 이런 식으로 논의를 끌고 간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거는 두 작품 각각의 그러니까 장면 설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크리티아스랑 카르미데스를 상대로 놓고 이렇게 전개된 거고, 그 다음에 국가편에서의 절제는 아데이만토스랑 그 또 한 사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저도 예. 그 형제 있잖아요. 예. 그 형제, 둘에 예. 맞춘 맞춤형 대화였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거 제가 꽤 오래됐는데 2010년에 뭐 한번 쓴 거 있어요. 2010년에 쓴 게 사실은 그 내용인데, 각각의 인물에 따라서 그 절제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그걸 그 지향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조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국가편에서의 절제는 어떤 점에서 정이랑 비슷한 점이, 디카요신이랑 비슷한 점도 있죠. 근데 그거는 별도로 논의가 더 필요한 되게 큰 주제다. 어느 선생님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주제라서 제가 지금 짧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뭐 한번 쓴 적은 있다. 저도 선생님 질문 네. 하나 간단한 거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153C에서 D 부분 말씀하시면서 그 이제 절제의 정의에 대해서 카르미데스가 처음에 이제 대답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사실 윤리적인 덕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무 관심 없어,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노릇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굉장히 덕을 다 갖춘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가 완벽하게 덕을 다 그 덕목을 갖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측면에서 그 중간자적인 어떤 역할을 보여준다라는 거. 카르미데스의 답이 불완전한 답변이긴 하지만 그 중간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그래서 그거 뭐뭐인 척한다라는 그 말도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고. 그런데 그때 그 153C에서 D에서 하는 이제 카르미데스의 답변이 타인을 염두에 둔 답변이라인데, 이 불완전한 의미가 있는데, 불완전한 답변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답변인데 그 내용이 타인을 염두해 준 답변인데 그것을 어떻게 좀 연결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적인 어떤 그 이해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것하고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내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쳐. 뭐 종종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보고되긴 하죠. 뭐 이러저러한 이름으로,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덕을 함양하는 인격을 갖춰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고려라는 건 대단히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애들 많이 키워보셨죠, 보면은, 그죠? 근데 애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도 보면,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품에서 모든 게 이제 그 한도 내에서만 살던 어떤 한 존재가 이제 사회라는 울타리로 나오는 대목에서 느끼는 것도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뭘 보여줘도 괜찮아. 근데 이게 유치원을 가거나 사회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뭔가를 가려야 되지. 그죠? 화장실에 가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그 유아기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타인에 대한 고려라는 게 명확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타인에 대한 고려라는 게 인간이 어떤 그 사회적인 삶,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인 인격의 성장, 이런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덕 개념은 분명히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사람에게 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회를 구성하면서, 여기서는 이 작품 안에서 폴리스겠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맥락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고려라는 거는 뭐 필수 불가결하죠. 예, 답이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듣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네. 이 장차 참주가 될 사람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제 세팅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신 사항이지만 근데 초반부에 굉장히 이제 에로틱한 장면 그걸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이 지금 마지막 장면도 내가 폭력을 써서라도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참주적인, 장차 이 사람들이 이제 참주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더 드러내는 장면인데, 또 그 앞 초반에 그런 좀 굉장히 재밌다, 뭐 흥미로운 그런 이제 에로틱한 장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 그룹 멤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돌 그룹 멤버 예. 같아가지고 얘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이런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도 거기, 그러니까 플라톤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러니까 그 소년이 이제 카르미데스요. 예. 카르미데스를 옆에 갖다 앉히죠. 그러니까 아까 첫 장면에서 소크라테스를, 그러니까 친구인 카이레폰이 크리티아스 옆에 앉혔다고 했죠. 네, 많은 사람들이 경합했지만 자기 옆에 앉으려고. 근데 결국은 크리티아스랑 소크라테스 사이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앉았고, 그 순간 소크라테스는 그 옷 안에 있는 걸 봤다, 이렇게 표현해. 옷 안에 있는 걸 봤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옷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뭐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예. 마치 그러니까 안에서 불이 지펴 올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아름다운 소년이어야 더 극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런 아름다운 소년이 있어서 뭐 일종의 유혹에 빠질 뻔한 듯한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한 장, 그러니까 몇 줄 있어요. 몇 줄 있는데 주제 절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예. 그것도 소크라테스의 절제를 보여주는 한 계기였고 한 장면이었고,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다시 그 논의를 이끌고 가는 그걸로 돌아왔죠.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뭐 육체의 관점에서는 아름다운 소년이거나 청년이 되는 뭐 고단계인 어떤 사람이 창조의 하순이 된다. 이건 대단히 극적인 반전이죠.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이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비슷한 점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점점 더 궁금해 하실 예. 그 독자분들을 위해서 예, 우리 이영 선생님께서 더 깊이 있는 이 해설을 카르미데스 대화편 주석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시간 강의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그 다음에 하나만. 예, 예. 이게 이제 지금 곧 나오게 될 책의 표지인데요. 그냥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 이렇게 나올 거구나.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 정도에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강의 진행해 주신 이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